자, 보건행정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정말 여러분들이 실전을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 수업마다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항상 시간 제한 두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연습 어차피 시간 안배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한 15분 정도 안에는 문제를 다 풀고 나머지 시간에 한 번씩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보셨고 제가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문제 난이도는 좀 어땠어요?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이상하게 오늘은 유독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네요. 자, 문제의 정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정답 1번에 3번이고요. 2번에 2번, 그리고 3번에는 4번, 4번에 1번, 5번에 4번, 6번에 2번, 7번에 2번, 8번 4번, 9번에 1번, 10번에 3번, 11번에 2번, 12번에 2번, 13번에 3번. 왜? 안 맞아요? 답이 안 맞아요? 제가 답을 잘못 부른 거면 좋겠죠. 간혹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확실한데 제가 이상한 답을 부르면 그건 제가 잘못 불렀을 수 있어요. 13번에 3번, 14번에 4번, 15번에 1번, 16번에 4번, 17번 1번, 18번 3번, 19번에 3번, 20번에 4번. 아니다, 잠시만요. 20번 문제가 네, 맞네요. 20번에 4번까지. 어때요? 많이 맞았어? 많이 틀린 거 많아요? 틀린 문제가 5개 이상이다. 5개 이상은 안 틀렸어요. 다 5개 이내로 틀렸죠. 한 2개 이내로 틀렸다. 틀린 문제가. 좀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안 알려주려고 그러지? 2개 이내로 틀렸어요. 하나 틀렸어요? 2개 틀렸어요? 딱 2개? 다 맞을 수 있겠네. 좀만 하면. 그쵸? 다 돼요. 문제 풀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 마지막 수업 정도 되면은 아마 틀려야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틀릴 거예요. 가급적 다 맞을 수 있게 가는 게 가장 좋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존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교재에서 배웠던 우선순위 결정 방법 크게 2가지 생각해보면 존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BPR 기법이 있었죠. BPR 기법 2개를 따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문제는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이니까 어떤 영향 요소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했어요. 우선 문제의 크기가 있었죠. 문제의 크기 그리고 문제의 심각도 그 다음에 관리의 난이도라고 하죠. 관리 가능성, 관리 난이도라고 하고 주민의 관심도 이렇게 4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유력률은? 여러분 답 뭘로 고르셨어요? 그래서 이거? 3번 다 고르셨어요? 혹시 1번에 대한 의문이 생기시는 분? 없잖아요. 보건의료 존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의 문제의 크기, 심각성, 심각도, 관리 난이도, 주민 관심도. 그 심각성, 난이도는 있는데 유병률은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바로 3번을 골랐으면은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요. 우선 전문인의 의료 요구도는 우선순위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죠. 전문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대상자, 사업의 대상자들의 요구도를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유병률은 그럼 뭐로 봐야 되냐? 문제의 크기죠. 문제의 크기를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결국 유병률이 얼마나 높으냐가 결국 그 문제가 얼마나 그 지역에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도 맞는 거고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크기, 심각도, 관리의 난이도 혹은 해결 가능성이라는 표현도 써요. 영문을 번역한 거여서 그리고 주민의 관심도 이 4가지를 각각의 1점부터 4점까지 척도로 매기고요. 걔네들을 곱해서 그걸 다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을 우선순위로 채택한다라는 게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이었고 여기에서 BPR 기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실까요? BPR 기법은 뭐였어요?
BPR 기법에서는 문제의 크기와 여러분 제가 브라이언트 할 때 그 문제 1번 그 문제의 크기와 문제의 심각성 유병도로 나오죠. 교재에 어차피 문제의 크기라고 명시가 안 돼 있고 유병도로 나와 있죠. 미안해요. 자 다시 그 존 브라이언트의 우선사 결정 공식이 관리 난이도 그리고 하나가 관심도 이렇게 있죠. 유병도. 이 유병도가 문제의 크기랑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고 제가 문제의 크기로 말씀을 아예 드려버려가지고 유병도도 보시면 되겠고 BPR 시스템 BPR 시스템에서는 그 세 가지를 보죠. 세 가지. 첫 번째 A가 뭐였어요? 문제의 크기. 여기서 문제의 크기로 명시가 되죠. 문제의 크기. B는 심각도. C는 뭐예요? C는 뭐였어요? C. 가장 중요한 거였죠. C. 사업의 효과성.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A 플러스 2B 곱하기 C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와 BPR 시스템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우선순위 결정 방법이에요. 이게 BPR이었죠. 그래서 이 BPR 시스템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뭐였어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얘죠. 사업의 효과성. 곱해줘 버리니까 얘는.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 기법 두 가지 내용을 보셨고 다음 나오는 게 2번 문제 보실게요. 보건기획의 특징으로 틀린 것. 자, 기획의 특징이에요. 기획이라는 거 뭐예요? 어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는 과정을 기획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획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가장 첫 번째 있었던 게 목표 지향성이었어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방침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은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있죠. 설정된 목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라고 하죠. 이번에 현재 지향성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향성이 아니라 미래죠. 목표니까 앞으로 우리가 달성해야 할 일, 미래 지향성을 추구한다.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 미래의 활동 계획을 준비하는 어떤 예측 과정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과정이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할지 그런 수단을 만들어가는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도 했었고요. 계속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계속적인 준비 과정이다라고 하죠. 계속해서 무언가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 밖에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했어요.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획은 현재 상태에서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합리적인 과정이다라고도 하죠. 기획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수단, 최적의 수단, 가장 좋은 수단을 만들어가는 합리적인 과정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변화 지향성, 행동 지향성도 가지고 있죠. 변화 지향성, 행동 지향성, 또 통제성이라는 특성도 있었어요. 통제성. 그래서 어떤 획일, 구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민주성을 내포한다. 통제성, 통제한다. 그래서 민주성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비민주적이다. 획일적이고 구속을 가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민주성을 내포한다라는 특성까지 있었죠.
3번 문제. 여러분 뭐가 어려웠는지 제가 안 물어봤었네요. 한 번만 지금 물어보고 갈까요? 이거 문제 풀면서 어떤 문제 어려웠어요? 틀린 거? 8번. 8번. 또 12번. 12번 또. 또. 뭐 틀렸어? 안 틀려요. 1번, 3번 틀렸어요? 1번이랑 3번을 틀렸어요. 1번 왜 틀렸어요? 1번 왜 틀렸어? 자, 또 다른 거. 다른 분들은 다 괜찮아요? 뭐 마지막 번호? 왜 눈치를 봐요? 안에 너무 당연한 것들을 틀리는 거. 지금 2개 틀렸다고 그랬는데 정말 아주 쉬운 걸로 골라서 2개 틀렸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공부를 쭉 많이 하고 나잖아요. 이 친구 공부 되게 열심히 많이 했어요, 올해. 제가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안단 말이야, 내용을. 알고 나면 꼭 하는 것들이 오히려 쉬운 거 틀려요. 어려운 건 안 틀려. 문제 잘 풀거든, 잘 알거든. 근데 얼토당토않게 진짜 답이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틀려요. 그쵸? 왜 틀렸지, 이거? 다 맞을 수 있었는데? 아깝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 이게 유병률 심각성 난이도 이걸 모른다고 쳐도 전문인의 의료 요구도, 전문인이 봤을 때 요구도를 보진 않죠. 보건의료 사업할 때는. 지역사회 요구도를 파악하죠, 항상. 자,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은 다 괜찮았어요? 얘기 안 해주는 건 다 맞았다는 거죠? 자, 알겠어요. 그래서 3번 어려웠다고 하니까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보건영양 사업의 목표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영양사업이잖아, 영양사업 문제가. 영양사업의 목표인데 전염병 보균자 관리일까요? 관리가 해당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사업이 뭔지 몰라, 목표가 뭔지를 몰라도 그 보기나 이런 거의 흐름을 쭉 보세요. 그러면 국민보건영양사업이라니까 영양과 관련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물론 소화기계 전염병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많죠. 하지만 얘는 보균자 관리, 영양과 관련된 게 아니라, 영양은 영양을 좋게 해서 좀 더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이런 국민보건영양사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처럼 영양관리 사업을 또 하죠. 그래서 뭐 비전을 건강 100세를 위한 최적의 영양관리, 이런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하도록 제고하는 것, 그리고 인구 특성에 따라서 영양의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만성질환의 관리, 영양과 관련된 건 만성질환의 관리. 그래서 이 소화기계 전염병 같은 경우는 그 딱 오염 물질에 대한 거잖아요. 오염된 물질, 뭔가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된 거.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비만과 과소체중을 관리한다. 적절한 영양을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비만, 너무 과도한 영양을 주지 않도록 몸을 관리하고, 과소체중, 부족한 영양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영양사업의 목표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이라던가 건강 식생활 교육 홍보 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임산부 조산화 및 영유아 영양 관리, 이거는 이제 생애 주기별 영양 관리 지원을 하게 돼요. 이 보건 영양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큰 추진 전략 중에 하나가 생애 주기에 따라 최적화된 영양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거예요. 생애 주기에 따라.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나눠 보면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임산부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영양이 공급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영유아의 성장에 맞는 영양 공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보건소 한번, 여러분 사는 동네 보건소 들어가 보세요. 그럼 보건소에서 이런 영양 사업을 해요. 그래서 영양 플러스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임산부들에게 철분, 엽산제제 나눠줘요. 그리고 뭐 다문화 가정이라던가 어린이 급식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죠. 생애 주기별. 또 이런 임산부 조산화 영유아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 그래서 급식 관리를 체계화하기도 하고 저소득층 어린이,
들에게 어떤 과일 제공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도 하게 되고요. 또 그 세계 주기별로 봤을 때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죠. 결국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영양관리라는 거죠. 식생활, 올바른 식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들어가고 3번에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질병 발생을 예방한다. 결국 최적의 영양을 공급해서 질병 발생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전염병 보균자 관리이기 때문에 영양 사업에 들어가진 않아요. 보균자 관리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4번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보실게요. 사회보험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 자, 사회보험의 특징. 그래서 우리 사회보장 안에는 사회보험과 공공구조와 공공서비스, 복지 서비스가 있었죠. 그 중에서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특성. 사회보험은 뭐를 그 재원으로 사용해요? 재원이 뭐예요? 사회보험의 재원은? 보험료. 그렇지. 기여금, 보험료가 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을 기전으로 해서 보험의 기전을 가지고 주민들의 뭐 질병, 상해, 폐질, 실업, 분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에 의해서 어떤 혜택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사회보험이죠. 먼저 사회성, 강제성, 부양성, 그리고 보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은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보험 시스템을 만들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을 하는 거죠. 또 보험가입 강제성 있죠. 여러분들 그 의료보험 다 강제가입이에요. 그래서 강제성을 가하지 않으면 돈 많은 사람들은 굳이 가입하려고 하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만 가입하거나 이제 또 가입을 할 수 없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제성 가지고 있었고 부양성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부양성. 부양성이라는 것은 그 사회보험 안에 보험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분은 보조금이 들어가요. 국가 보조금이.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부양한다라는 개념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성이라는 특성. 보험료 미리 대비한다라는 거죠. 미리 보험료를 냈다가 위험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것. 그래서 보험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회성, 보험성, 강제성, 부양성,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형평 비례의 균등 부담을 위주로 한다. 형평 비례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해요? 차등 부과해요. 그래서 각각의 소득에 맞게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그리고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임의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임의보험이 아니라 위에서 나왔던 강제성, 강제보험이죠. 개인적 공평성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개인적 공평성이라기보다는 집단의 형평성을 강조하겠죠. 집단의 형평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해당하는 것 1번 사회보험의 특징 1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이죠.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성 질환에 관한 가정의 요양이 한계에 도달했고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비공공적인 시설의 이용이 늘고 있고요. 유료시설 이용 시 가족 부양비가 과중된다라는 것. 만성질환은 요양보험보단 병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반대죠. 만성질환은 병원 서비스보다는 요양 서비스가 훨씬 더 필요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4번이죠. 6번 보건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의료시장은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 경제적 특징 중에서 정보의 비대칭과 관련된 설명이죠.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시 과잉 진료가 유발된다. 어때요? 아니죠? 과잉 공급 시 과잉 진료.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나왔던 거 여러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의료 인력이라던가 시설이 너무 과잉 공급되면은 오히려 진료,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죠. 2번이고요. 답이. 3번.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을 보호하면 질병의 파급을 줄이게 되면 그 혜택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사회 전체에 돌아가게 되는 현상을 외부 효과라고 부르죠. 보건의료 부문에 있어서의 시장 실패로 인해 인력, 시설, 기술과 같은 보건의료 자원의 배분을 전적으로 자유시장 기능에 일입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는 정부 공공정책의 주요 정책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같이 묶어서 하셔야 될 게, 보건행정에서 가장 자주 출제됐던 내용들, 쉽지만 자주 출제된 내용들이 그거죠.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 경제적 특성들. 그래서 우리 1번에 나왔던 정보의 비대칭 혹은 소비자의 무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서 나오는 법칙, 세이의 법칙이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거. 또 수요의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이 있죠. 수요가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외부 효과, 문제 보기에서 나왔던 외부 효과적 특성. 그래서 외부 효과 특성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이 전염병이나 예방접종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또 보건의료 서비스는 우량제적인 특성이 있다. 가치제다, 우량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건강이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건강해야지 앞으로 미래에 사회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은 우량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공급의 독점성 특성이 있었죠. 면허제도로 인해서 시장 진입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독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더욱더 규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또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없다라는 특성이 있었고요.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 그리고 수요와 공급은 일치한다. 두 가지 좀 상반된 특성. 그렇죠. 수요와 공급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내가 배가 아프면 지금 병원에 가서 지금 당장 진료를 봐야 돼요. 이게 수요와 서비스, 의료 서비스 공급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일치. 근데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라는 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서 막 건물들이 무너지고 환자가 우후죽순 막 늘어났어요. 그런다고 해서 공급자, 시설과 병원과 의사 수를 막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설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 의사를 하나 키워내는 데 걸리는 시간, 시간적 불일치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보건의료 수요의 추계를 잘 세워서 그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쉽지 않다. 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 추계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이제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돼. 그러니까 우리 의사 수를 늘려야 돼. 의과대학 정원을 좀 늘리자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언제쯤 그런 예측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뭐 이런 거 역사를 쭉 보면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던 시점이겠죠.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면은 아무래도 병원에 대한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경제적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을 늘리자. 그래서 의과대학 정원수를 늘렸었던 적이 있죠.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될 때 그 타이밍이었고, 자, 소비재적 요소와 투자재적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소비재 하면은 치료 사업은 소비재적이겠죠? 그럼 투자재는 어떤 보건의료 사업이 투자재일까요? 예방을 위한 활동들은 투자겠죠. 아직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돈을 들여서 금연 사업을 하고 비만 관리 사업을 하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앞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의료비를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재적인 요소, 그래서 소비재와 투자재가 혼재되어 있는 게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이죠. 7번, 국가가 보건의료에 개입하는 이유로 틀린 것. 위에서 우리가 봤던 우리 뭐죠?
사회경제적 특성,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들이네요.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 그쵸? 그리고 시장 경쟁성을 제고한다. 시장 경쟁성을 제고한다라는 것은 높인다라는 거예요. 정도를 높인다라는 뜻이죠. 시장 경쟁을 이렇게 하도록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아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그 특성 때문에 시장 경제, 시장 실패 를 맛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2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분배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형평성은 중요하다라고 했고 공급자의 독점성이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이고요. 8번 지역사회 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으래요. 자, 우리 그 보건의료 사업할 때 국가주도의 보건의료 사업이 있었고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보건의료 사업이 있었어요. 이 차이를 보면 되는데 지금 지역사회 보건의료 계획이라니까 이거는 뭐예요? 지방주도, 지역사회에서 주도하는 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이 원함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여야 한다. 어때요? 자, 지방정부 책임 하에 보건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그 요건들 중에 하나가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주도해야 한다예요. 국가에서 주도하게 되면 각각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역별로 너무 달라요. 울산 지역이냐, 전라도 시골의 농촌 마을이냐에 따라서 요구도가 너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이 원함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한다. 얘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죠. 주로 발생률이 높은 질병을 보건계획에서 우선시하여야 한다. 어때요? 주로 발생률 이제 우선순위도에 따라서 어떤 보건사업을 해야 되지 발생률 하나를 놓고 볼 수는 없죠. 특히나 지역사회에서의 주도하는 사업에서는. 그리고 주민의 관심도가 높으면 사업의 난이도는 크게 상관이 없다. 아까 우리 그 우선순위 결정할 때 뭐였어요?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리 관심이 높아도 아무리 발생률이 높아도 그게 관리하는데 난이도가 너무 크거나 혹은 문제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심각성이 낮거나 이런 각각의 영향 요소가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4번에 국가사업과 연계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지역사회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하지만 결국은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지방정부 책임하에 수행하는 보건사업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방정부 책임하에 수행하는 보건사업은 우선 지역사회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고요. 지역사회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요구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연계가 돼야 하고요. 비교적 장기적이고 상향적인 의사결정 사업을 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9번 보건의료 제도의 주요 기전과 내용이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래서 보건의료 제도 국가재정형, 사회보험형, 자유방임형, 사회주의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우리 OECD 보건의료 체계라던가 존 프라이가 제시한 보건의료 체계 나뉘어진 것들 있죠. 걔네들을 그냥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국가재정형 하면 뭐예요? 뭐를 통해서 재원을 하는 걸까요? 국가재정이면 조세를 가지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회보험형 말고 국민보건서비스형 같은 거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영국이 뭐예요? NHS, 국민보건서비스, 조세를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의료비를 감당을 하는 거죠. 국가재정형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럼 의료비 통제가 힘들다 어때요? 국민보건서비스의 특징 중에 국가가 전체적인 의료비를 통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비 통제가 더 수월하죠. 힘든 게 아니라. 사회보험형, 우리나라가 사회보험형에 해당이 되죠. 우리나라, 독일 이런 데들이. 사회보험형은 의료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차등부가 균등급여를 통해서 의료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거죠.
자유방임형, 비용의식 제도이다. 그렇죠. 자유기업형, 자유방임형, 시장주의의 형태. 그래서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 주권형에 해당하는 것, 비용, 돈이 있으면 치료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고, 사회주의형 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 가장 큰 특징이 관료제적 성격이 강하다, 폐단이 있다라는 특성이 있었죠. 그래서 1번 국가재정형이 적절하지 않은 내용. 그래서 OECD 국가보건의료 체계를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형태. OECD는 어떻게 나눴었어요? OECD에서 국가보건의료 체계를 나눈 형태가 첫 번째가 사회보험형 있었죠? 사회보험형. 그래서 사회보험형 다른 말로 그 사회보험의 창시자 비스마르크형 이라고도 하죠. 독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는 무슨 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국민보건 서비스. 영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예요? 베버리지. 베버리지. 잃어버리면 잊으시면 안 돼요. 베버리지 같은 중요한 분들. 비스마르크나 베버리지 이런 분들은 사회보험, 사회보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비스마르크형, 비버리지형이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 소비자 주권형.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사회보험형, 국민보건 서비스, 그 다음에 소비자 주권형이라고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제가 뭐 시간상 여기에서 다 정리해드리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 저런 내용도 정리해야겠죠. 그 OECD 말고 또 누구 있어요? 존 프라이라던가 레머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정리했던 내용들을 최소한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 보실 때는 같이 해서 이렇게 정리했었지. 그런 것들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9번까지 문제 풀고요. 잠깐 쉬었다가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